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병이 생기고 진행될수록 노폐물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빈혈이 생기고요.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영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콩팥병이 진행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안타까운 건 콩팥병도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콩팥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수치,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갑니다. 건강 365 악동 뮤지션의 200%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콩팥 기능 역시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콩팥이 손상되면 힘든 관리가 시작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콩팥을 떠올리면 일단 노폐물을 걸러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폐물을 정화하는 일뿐 아니라 하는 일이 더 많고 중요하죠? 네, 콩팥이 하는 일 중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 외에 또 산염기, 균형을 맞춰주고 또 전해질, 뭐 나트륨이나 칼슘, 인 같은 이런 전해질의 균형도 맞춰주고 네. 또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면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몸 안에 또 과량의 수분 같은 것도 콩팥으로 내보내주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콩팥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죠? 예, 콩팥 자체는 하는 일을 많은데 비해서 크기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이 하나가 보통 그 주먹만 해요. 네. 주먹 크기만 한데 이게 보통 뭐 그 무게로 따지면 한 120에서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크진 않죠. 조그맣죠. 뭐.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일은 아주 많은데요. 콩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도 엄청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잖아요. 네. 뿜어내면 전신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에서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영양소도 가고 산소도 가고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심장에서 뿜어낸 피에 한 4분의 1, 아무리 적게 봐도 5분의 1은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00g 남짓한 이 신장으로 전체 피의 한 20 내지 25%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예. 참 그런 여러 기능을 하는 콩팥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나빠진 콩팥이 자연 회복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일부 그러니까 지금 급성기 질환이고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일부 경우에는 이렇게 잘 관리하면은 회복되는 병들도 있지만 네. 사구체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없어지고 다 망가진 상태라면은 그때는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구체가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일부 뭐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관이나 세뇨관 요지 이 관에 있는 그 세포 일부만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재생이 되면 다시 기능이 돌아오긴 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버리는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망가진 경우, 이제 콩팥 기능이 예. 손상되면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콩팥병도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예,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가끔씩은 뭐 신증후군처럼 이렇게 부종이 나타나서 조기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에서 이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라서 뭐 네. 약간 피곤하다든가 뭐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이런 정도 증상으로 뭐 신장이 나쁘다고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콩팥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예, 사실
원래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안 아프기 전 상태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병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네. 거의 본래 가까울 정도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서 콩팥병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 다녀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주치의로 몇십 년씩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겠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처음에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진료를 시작할 때는 한가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시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그런 부분이 많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콩팥병을 치료하는 동안 뭐 이런 다른 병도 생기고 다른 사연들도 많고 되게 좀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가끔씩은 옛날에 그 이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참 그런 만큼 이제 치료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겠어요. 네, 그렇죠. 뭐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좀 한 두세 번, 세네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세네 번씩 한 뭐 10년, 20년 보다 보면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다 아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가끔은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2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네. 와서 매번 2주마다 이렇게 와서 아이고. 주사 치료를 받고 가는데 네. 정말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서 네. 잘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예. 잘 치료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죠. 뭐. 아유, 예. 그러시군요. 네. 참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하실 텐데요. 일단은 콩팥 수치를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검사를 그러니까 신장내과 치료할 때 보면 이렇게 검사를 자주 하거든요. 네. 신장이 하는 일과 관련된 검사를 주로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사고체결에 대한 검사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 혈압도 재봐야 되고 소변 검사로 이렇게 단백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혹시 염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콩팥 수치라는 거는 사고 재활이고요. 네. 그건 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수치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떨 때인가요? 뭐 환자도 놀라고 의료진도 원인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떤 질문을 하세요? 예, 보통 이렇게 이것저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네. 또 먹었던 약이나 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그런 걸 확인해보고 몇 가지 좀 진찰해보면 이렇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원인은 이렇게 짐작을 해요. 뭐 왜 나빠졌는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해서 좀 본래대로 이전에 나빠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네. 가끔씩은 정말 어이없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저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어하죠. 그럴 때는요. 네. 근데 먹었던 약도 물어본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감기약이나 소염제가 상태를 안 좋게 하기도 하나요?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을 얘기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감기약에 해열 진통 소염제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뭐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알려진 그런 건 아세타미노펜 제제 말고요. 해열 소염 진통제 종류가 콩팥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신장 기능을 약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좀 뭐 드물지 않게 아니면 뭐 사실은 흔하게 이렇게 부종을 좀 만들고요. 가끔은 이게 뭐 사구체 신경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전해질 장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가끔 오랫동안 막 사용하다 보면 신장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뭐 감기약처럼 뭐 단기간 먹는 경우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해열 진통 소염제를 오랫동안 먹다 보면은 이렇게 콩팥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뭐 단기간 먹는 경우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흔히 복용하는 약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약국에서 구입할 때도 콩팥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될까요? 네, 알려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약국에서 팔거든요. 해열 진통 소염제 종류를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반드시 신장이 나쁘다는 거 알려주고, 보통 신장이 나쁘다 얘기하면 그런 약을 안 주고요. 이렇게 신장 나쁜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타이로이드나 뭐 다른 약들을 좀 진통제나 해열제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콩팥병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초기 증상은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일 수 있을 텐데요. 검진 결과에서 확인이 필요한 수치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신장병, 콩팥병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검진 결과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하더라도, 검진만 하더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혈압이 괜찮은지,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 없이 혈압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 검사에서 보면은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올라간 건 아닌지, 그리고 그 크레아틴을 가지고 사고 제어를 계산해 놨을 겁니다. 가끔은 계산 안 해놓고 그냥 크레아틴 수치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크레아틴이 올라갔거나 크레아틴을 가지고 계산한 사고 제어율이 정상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신장 이상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를 보시면은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콩팥에서 뭔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근데 그 단백뇨도 일시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뇨라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게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괜찮은 경우도 있고, 콩팥병인 경우도 있고요. 또 혈뇨가 있는 경우, 소변에서 이렇게 피가 나온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는 뭐 콩팥보다는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콩팥이나 아니면 소변 나오는 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활 습관일 것 같은데요.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 일단 식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골고루 조금씩 먹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콩팥병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권해드리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겁니다. 저염식. 저염식을 하면은 일단 몸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콩팥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부종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 소금을 충분히 소변으로 못 내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부종이 생기고요. 그럴 경우에 그 부종을 빼는 방법이 이뇨제인데, 이뇨제가 소변으로 소금을 빼내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효과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게 말씀드리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 확실히 혈압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혈압이 소금만 적게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부종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이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그 혈압약 종류가 있거든요. 그 약이 잘 들어요. 혈압약도 잘 듣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소금 자체가 콩팥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백질을 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좀 저단백 식사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철저하게 아주 심한 저단백 식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따로 보충제를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단백질을 적게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노폐물이 적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백질도 적게 먹으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나온 단백질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 단백뇨가 이 자체가 그 콩팥이 나빠져서 나오는 결과이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콩팥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서 콩팥이 나빠지는 걸,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단백질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콩팥병이 나빠지는 속력을 늦출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단백질을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성적인 콩팥병의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병이 빠지지 않잖아요. 혈압과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만성 콩팥병이 최종적으로 말기 신부전이 돼서 이렇게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원인을 여쭤보면은 50%가 당뇨병, 20%가 고혈압, 70%예요, 두 가지가. 성인병이죠. 이걸 관리를 해야
콩팥병을 줄일 수 있고 또 콩팥병이 생겼다면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수죠. 저희들이 콩팥병 관리해서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른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혈압과 혈당 관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운동이지 않습니까? 특히 노년기로 네. 갈수록 운동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의 운동을 이어가야 될까요? 예, 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된 거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고요. 네. 보통 제가 저희 병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을 하시려면 일주일에 네. 한 3번 이상, 많으면 한 5번까지도 괜찮으니까 3번 이상은 하시고, 네. 한 번 하실 때 최소한 30분, 한 5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운동 강도는 약간 숨찰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하시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약간 숨찰 정도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운동을 권유하는 이유 같은 거는 이 운동을 하시면은 혈압 조절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근육량이 유지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후에 좋대요. 심장병 있는 분들한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콩팥병으로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요.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 분들 좀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완화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운동을 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복용하는 약도 좀 살피고 소금도 적게 먹고 혈압, 혈당도 관리하라고 하셨는데요. 비만도 콩팥병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비만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는 심한 비만 자체가 콩팥 사구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보면은 특정한 사구체 신염과 비슷한 형태의 소견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돌아서 작용하는 게 비만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네. 또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콩팥이 나빠지는 제일 중요한 원인 두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만 자체가 직접 콩팥을 타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대사질환이나 혈압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콩팥을 나쁘게 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네. 네. 또 음주와 흡연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음주 흡연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려진 것 같고요. 네. 과도한 음주는 안 좋다는 건 다 알려졌고, 사실 그 음주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네, 흡연이 상관계가 엄청 높은 아주 심한 사구체 질환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요. 네. 어쨌든 흡연 자체가 혈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당뇨나 이런 것들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은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중단을 하면 저는 당연히 흡연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콩팥병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약제들이 있어서 상태에 따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콩팥병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랄까요? 특히 콩팥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 고위험군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들이 당뇨병, 고혈압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콩팥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유전병들이 있거든요. 콩팥병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다낭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입니다. 상여섯째 우성으로 유전된 유전병이다 보니 가족 중에 그런 병이 있는 경우에 네. 콩팥병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또 비만이 심한 경우에 이게 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서 콩팥을 타격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콩팥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비만인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콩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걸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콩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신경 써야 할지 짚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존 트라볼타 앤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 are the one that I want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주셨는데요. 5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병원을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가요. 근데 약을 먹는데도 혹간 가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검사하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무슨 별다른 운동법이라든가 무슨 약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약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이 있냐 제가 여쭤봤어요. 약. 그랬더니 그 심장약을 먹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립성 저혈압은 진짜 와요. 제가 먹어보니까 갑자기 TV 보다 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팽 돌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 가슴이 가끔 그렇게 묵직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제가 재작년 10월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서너 번? 네.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1, 2분이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별로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조금 하여간 신경은 쓰이죠. 어떻게 됐든 심장을 한번 아파봤으니까 이 가슴이 진짜 아플 때 그때 검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검사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조금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스텐트 시술은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그 심장 관상 부매를 넓혀주는 그런 시술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좀 큰 수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좀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좀 혈심증이나 네.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방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진단도 좀 많이 잘 되는 편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시술도 흔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스텐트 시술을 결정하게 될까요? 이게 뭐 심장 혈관이 이제 조금 좁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이 좀 반복이 되고 이제 검사에서 이 관상 동맥이 의미 있게 좀 좁아져 있거나 네. 심장으로 가는 그런 혈액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네. 시술을 좀 고려하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초반에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특히나 이 심근경색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 이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도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세요. 어떤 약을 드시는 걸까요? 일단 뭐 스텐트 시술 후에는 이제 반드시 조금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약 같은 경우는 혈액이 좀 엉겨붙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스텐트 안에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의 항혈소판제를 일정 기간 함께 복용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한 가지만으로 좀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약은 이제 시술 후 관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약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텐트가 좀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제 보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좀 중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의 위험이 있어서 이 항혈소판제는 평생 드셔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스텐트는 이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금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혈액이 이제 지나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또 다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항혈소판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혈소판제라는 거는 스텐트를 좀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고요. 이 혈전 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적인 예방법인 거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 후에 복용하는 이 항혈소판제는 네. 이미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긴 혈관에서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2차 예방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이게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좀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항혈소판제가 처방이 되고 다른 보조적인 약물도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네, 여러 약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는 약, 그다음에 혈압을 좀 안정시켜주는 약, 네. 그다음에 심장에 좀 부담을 줄여주는 약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약들은 이제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이런 약을 드셔가지고 심장이 좀 다시 무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몸의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약들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약에 대한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스텐트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뭐 흉통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스텐트 시술 후에는 드물지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는 이제 혈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가슴이 뻐근하거나 이제 답답하게 좀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네. 며칠간은 그 시술 부위 자극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협심증이라든지 근육의 긴장 때문에 가슴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속이 되거나 그다음에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동반이 된다.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진료를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약물 부작용이 하나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한 다음에 복용하시는 약 중에는 네. 혈압을 좀 낮추거나 그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고 핑 도는 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다가 급하게 일어나실 때 아니면 이제 평소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에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증상은 비교적 굉장히 좀 흔한 편이지만 대부분은 위험한 상황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고요. 네. 관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료진과 알리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도 좀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몸이 좀 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 용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증상이 좀 좋아졌다고 네. 해가지고 네. 다시 막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시거나 이러면은 또 이게 발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주의해야 될 습관은 계속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반복된다든지 심해지는 경우는 재평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시술 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증상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어렵잖아요.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바로 병원에 오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래를 오시게 되면은 이제 심전도 하고 심장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보는 CT를 통해 가지고 스텐트의 이제 상태하고 네. 심장 기능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들은 통증이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증상이 없을 때도 미리 어떤 위험 신호를 좀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외래 일정은 네. 가능한 꼭 지켜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기 검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스텐트 시술 후에도 방심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상에서 좀 잘 살펴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흡연하고 있다면 금연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이 걷기처럼 심장이 좀 부담이 적은 활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어지럼증과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게 스텐트 시술한 다음에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췌장 수치를 궁금해 하시네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췌장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췌장은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어서 어떻게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췌장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백업이라고 하죠. 계속 그냥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는 거?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면 뭐 특히 뭐 당뇨가 안 좋은 게 아니더라도 인슐린을 맞아보자고도 하시더라고요. 췌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이죠 뭐 그냥 운동만 그냥 근력이 손실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근손실 막기 위해서 근력 운동하고 있고 유산소도 그냥 하고 있고 딱히 뭐 식이요법으로는 뭘 안 하고 있는데 췌장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지 인슐린 말고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췌장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흔히 췌장 수치가 높을 때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췌장 수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췌장 수치가 높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혈액 검사에서 말하는 최종 수치는 이제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그 췌장 효소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수치들은 이제 췌장에 염증이 급성으로 생겼을 때 갑자기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낮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췌장이 나쁘다,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숫자가 아니고요. 증상이 있는지, 영상 검사 결과는 어떤지, 그다음 혈당 같은 이제 당대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함께 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예. 일단 증상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췌장 수치로 확인하는 건강이랄까요? 췌장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췌장암을 떠올리게 돼서 그런지 긴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암보다는 췌장염의 위험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췌장 수치, 그러니까 특히 혈액 검사로 하는 이 췌장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췌장암을 선별하는 검사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췌장염과 같은 염증 반응을 좀 반영하는 지표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라는 거는 혈액 수치만으로는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증상하고 네. 영상 검사에서 단수가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급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한 몇 배 이상, 한 3배, 4배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췌장 수치는 암 검사라기보다는 지금 췌장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참고 지표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췌장암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CT라든지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간 수치와는 다르게 췌장 수치는 염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낮게 반응하다가 췌장염의 단계에서야 수치가 갑자기 오른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간 수치는 이제 손상이 좀 반복되면서 서서히 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췌장 효소 수치는 평소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염증이 생기는 순간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치가 정상이나 낮다고 해서 췌장에 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좀 우리가 단정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수치가 확 올라가면 그때는 아 염증이 생겼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췌장 수치라는 거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갑자기 확 나타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면 염증을 의심하면 되는데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은 췌장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췌장 수치가 낮아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효소 수치 하나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췌장의 전반적인 기능이 줄어드는 이제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복적인 췌장염의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당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췌장이 예전만큼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라든지 다른 혈액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췌장 수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병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무리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인슐린 치료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은 이제 소화 효소만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인슐린도 만들어내는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췌장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췌장 수치뿐만 아니라 네. 그 혈당 수치라든지 당화혈색소 수치라든지 아니면 인슐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췌장을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다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췌장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는 거죠? 췌장을 네. 완전히 뭐 쉬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혈당 변동이라든지 잦은 음주, 폭식과 같이 췌장이 조금 과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줄이자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과음을 좀 피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췌장이 좀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도 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췌장이 조금 쉴 수 있고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췌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건 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높든 낮든요. 일단은 뭐 수치가 살짝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수치가 뭐 살짝 높다, 낮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은 좀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췌장 수치라는 거는 뭐 복통이나 소화 불편 증상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질환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의 폭이 큰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숫자 하나만 보고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 의미 없이 넘겨도 되는 수치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상 범위로 볼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진료할 때 이제 췌장 수치가 의미 있게 이제 뜨는 경우는 한 3배, 4배 이상 상승을 네. 했을 때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상 범위에서 한 20이나 30 정도 올라간 경우에는 뭐 과음하셨다든지 드시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혈액 검사하세요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배, 4배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췌장 수치를 얘기할 때 아밀라제, 리파제를 떠올리잖아요. 이 두 가지 수치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일반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는 아밀라제와 리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밀라제는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고, 그다음에 급성 췌장염이 생기면 한 3-4배까지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리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화에 관련이 되는 효소인데, 이거는 이제 췌장이 염증이 있을 때 훨씬 더 한 2배, 3배만 떠도 우리가 췌장염이구나 하나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상에서는 이 두 수치를 같이 좀 해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복통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CT나 초음파 같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밀라제와 리파제는 췌장 상태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혈액 검사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CT나 초음파상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췌장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일단 췌장염이 의심이 되면은 일단 가장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증상이 뚜렷하고 췌장염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된 치료는 이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수액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기본적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거나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CT나 초음파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고 혈액 수치가 확 올라간 경우에는 췌장염에 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췌장염은 증상 수치 어떻게 보면은 영상학적 검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네.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단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사실 뭐 췌장 전용 식단이 꼭 필요한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네. 다만 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과도한 지방 섭취는 췌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음이라든지 튀긴 음식, 폭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로 조금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된다가 아니고 지방은 조금 줄이시고 단백질은 조금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하고 통곡물은 좀 신경 써서 드시는 게 네. 췌장을 관리하는 좀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치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췌장 기능의 위험 신호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증상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윗배 통증이 좀 반복이 되거나 그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는 느낌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네. 기름진 변이나 설사가 지속이 될 때는 그러니까 췌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배가 불편한 게 계속이 되거나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혈당이 좀 변화한다.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는 췌장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한 번은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네. 췌장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수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